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20조 원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25년 전체 이익이 43조인데 3배 정도는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약 130조는 삼성전자가 올해 물량은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캐파는 이미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기억하시기에 저 오늘 아침에 보고 나왔던데 1년 전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180%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쪽의 친구들 얘기하는 거는 떨어질 일은 없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반도체 교육업체 한반도를 이끌고 있고 삼성에서 10년 정도 반도체 연구소 엔지니어 활동과 인사팀에 있었고요. 네, 10년 정도 바깥에서 반도체 관련된 강의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가치 평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기억하시겠지만 영업이익이 한 20조 원 정도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연도로 보시면 25년 전체가 43조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4분기 때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3분기, 4분기 비교해 보시면은 2분기가 보통 한 5조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3분기가 13조 정도 잡고, 그 다음에 4분기가 20조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성장했다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어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따라서 상당폭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올해 이익까지도 이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서, 일단은 저도 이제 이런 방송을 준비할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증권사 분들보다는 현장 이야기 같은 걸 듣거나 이런 걸 확인했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20조 원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25년 전체 이익이 43조인데 그것에 한 3배 정도는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약 130조는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이제 내부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증권사분들께서 다양한 자기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조, 어떤 분은 150조까지 잡는데 상당폭 리즈너블하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잘 못했던 단품 D램에서 소위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대비 15배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 계약들 보통 2달, 4달 길게 현재 1년, 2년까지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계약들에서도 기본적으로 D램 가격이 3배에서 6배 사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실제 빅테크 회사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다 이쪽 한국에 와 있고 모든 제품을 만들려고 했더니 D램이 필요하더라.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익은 4분기 때는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보여준 것이고 이때부터가 제대로 이제 1분기 때부터 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주가 흐름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그 전날에는 조정이 좀 있었는데 15만 원도 됐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예상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삼성과 실적 차이를 만들 핵심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하이닉스는 작은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3조였어도 보통 매출이 한 90조 정도 잡으니까요. 한 20%, 25% 정도 잡는다면 SK하이닉스는 보통 한 절반 정도 잡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이익이죠. 어떻게 제조업에서 영업이익이 50% 된다는 거는 지금은 이제 TSMC와 하이닉스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독점이 좀 깨지고 있긴 하지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HBM이죠. HBM의 어떤 실적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삼성전자보다 업계 1등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도, 평균 단가도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3E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이 조그만 거 1cm 정도 되거든요. 그 HBM3E가 하나가 70만 원이거든요. 하나가요. 지금.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 7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HBM3E가 B200이나 여기에 8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매출이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여러저러 이제 기술적 발전도 많이 됐고 소위 와신 상담이 돼서 어떤 분들께서는 또 다시 앞선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한 6개월 정도는 실력이 뒤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너지션들이 다들 얘기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현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수율 측면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수율이 통상 삼성전자보다 지금도 한 10%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수율이 높으니까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높을 거고, HBM 비중이 높으니까 판가가 높으니까 이익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가격도 높으니까 이익이 높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20조로 잡았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그 작은 규모에도 현재 17조, 18조 정도는 잡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이닉스는 이 집중돼서 메모리라고 하는 걸 집중했고, 게다가 부가가치가 높았던 AI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소위 삼각 동맹이라고도 하는데, 동맹이라기보다는 잘하는 사람 셋이 뭉친 거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렇게 셋이 뭉쳤다가 지금 균열은 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첫 선에 올랐던 실적의 효과를 벌이고 있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네. 29일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실적을 확인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라면서 변동성이 커질까요? 투자하시는 시선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저처럼 좀 중장기,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보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근데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트레이더 분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각자의 전략이 있으니까요. 근데 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친다면, 저는 약간의 펀더멘탈로 본다면 좀 내비도 두고, 좀 신경을 끄고, 본인의 본인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주식을 한다면 저는 적어도 올 상반기, 항상 말씀하시는 상반기 아니면 좀 더 이상 정도를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혹은 이제 삼성 쪽의 친구들 얘기하는 거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주가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인데, 근데 이제 요새 저도 확인 봐거나 이제 이런 걸로 종합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올해 물량은 다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캐파는 이미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도체에 저희가 기억하시기에 저 오늘 아침에 보고 나왔던데 1년 전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180%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딱 5월 하순부터인가 올랐거든요.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저는 그때 여유자가 없어가지고 돈 넣지 못했고, 이후에 좀 넣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선반영이라고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삼성 쪽의 직원들도 워낙에 요즘에 그 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5월 말부터 이미 그때 캐파 증설 요구가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그때부터 요청을 했었고, 그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웨이퍼는 들어가서 D램 현재는 신제품은 나오는데 4개월 걸리거든요. 그게 첫 풀캐파가 이제 5월 말부터 들어갔고 9월부터가 이제 그때부터 생산이 됐는데도 눈치 봤더니 점점 몰리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 3분기 말부터 갑자기 뻥 터졌고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라고 해서 수요가 너무 터지는 상황이 갔고 공급은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건 결국에는 다시금 또 공급 막 늘려가지고 또 사이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팹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정보들이 하도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으니까 저도 외신을 좀 보는 편이고, 외신을 신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SK하이닉스의 캐파 증설은 27년 2월에 겨우 시작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캐파라고 하는 걸 좀 단어를 말씀드리면, 팹 건설은 캐파 증설이 아닙니다. 팹 건설하는데 통상 1년 걸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라인 셋업하고 장비 넣는데 6개월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생산해서 내가 오늘 팹 지을게요 해서 웨이퍼 나오려면 2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건물이 있어야 생산이 되겠죠. 그 건물 지어지는 게 요즘에 하도 그 이슈가 많은 그 용인 하이닉스 팹입니다. 거기가 원래 27년 5월 달에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27년 2월로 3개월 당겼대요. 그러면 27년 2월에 웨이퍼가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웨이퍼는 27년 말 정도나 실제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P5라고 해서 있는 걸 다 이제 제대로 짓고 있기도 하고, 물론 삼성전자는 뭐가 있냐면 파운드리 쪽에 물량이 좀 없으면 전원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장비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메모리 쪽에서
D램 쪽에 캐파를 늘린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 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설에도 28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2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경쟁사가 누가 있냐? 마이크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있어요. 마이크론은 실제 미국에 짓는 팹은 의미가 없고요. 기사가 났는데 마이크론이 급해서 뭘 했냐? 대만에 있는 파워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어요. PSCM이라고 있는데 PMC죠. 칩 반도체 제조 센터라고 PMC의 유휴 팹을 사기로 했습니다. 네, 이건 기사가 나왔으니까. 아니 마이크론이 그 팹을 사더라도요. 웨이퍼를 나오는데 1년을 걸릴 거예요. 네, 다 지어진 건물에서. 말하자면 메모리 회사들이 이 캐파가 늘어나는 건 거의 쉽지는 않겠다. 그다음에 중국 위험하시겠는데 중국은 일단은 지금 비싸다고 반도체 나오는 비싼 칩들을 못 만들어요. 네, 기술력이 3년 차에 나는 게 분명히 있고 물론 단품에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 조금씩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거의 양은 많지도 않고 수율과 웨이퍼 생산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메모리 3개 회사가 캐파를 늘려서 생산하는 것은 내년 정도에 가능하다. 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올해 1년은 꽉 찼다 이미.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 끝날 때까지는 이게 얘네들 매출과 이익이 떨어질 건 없겠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퀄컴이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다 와서 우리가 칩을 만드는데 메모리가 부족해. 네.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줘.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캐파시티,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건 기존 사실이고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바에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하락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상승 측면에도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장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저는 그 반도체로만 집중하자면 가장 안정적인 회사들은 누굴까? 저는 반도체 해외 장비사들을 뽑습니다. 네, 탑5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찾아보시면요. 반도체 장비수 ETF 국내 거 말고요. 해외 거가 있습니다. 미국 거 있어요. 그거만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거기서 뭐 어떤 거가 더 올라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어플라이드, 램, 텔, KLA 그다음에 이제 ASML 이 5 회사가 있고 이 중에서 누가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적시로 걸어두는 거여서 그런 회사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업계에서. 네, 저도 부족하다 유튜브 하는데 그 영상을 내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거기 회사는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 원하시는 게 이거보다 더 오를 거 있나요? 이걸 찾으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큰 소부장 쪽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소부장 중에서 누가 안정적이면 수익이 높을까? 저는 해외사를 더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점 환율 문제나 등등 따지시면 고려하신 그 디테일에 고려하시는 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의 독점과 가치 쪽을 보는 사람이라서 그 5 회사는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 장비사 대체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같은 장비 하나 사더라도 이익이 훨씬 높아요. 근데 라인이 증설된다?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 27년 2월 달에 장비 반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딱 건설됐어요. 공사 짓고 가구가 이제 장비인 거예요. 가구가 들어올 때 이미 여기서 뭔가 만들어주고 그때 맞춰서 늘려 그러겠죠. 최대한 더 빨리. 이미 어쩜 전에서는 좀 조금 계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비를 만드는 게 6개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슬슬 해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그럼 초기 어떤 자기들의 계약 단계에 따라서 금액이 지출되고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단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이익률이 큰 건 당연스럽게 탑5 장비사다. 그리고 국내 소부장은 아시겠지만 이 국내 장비사들은 어떤 면에서 어쨌든 간에 리스크한 포인트는 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라인 증설된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맞습니다. 부품과 소재사는 라인이 실제 돌아갈 때 올라갑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소재사는 정확히 라인이 들어가야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라인 실제 턴온, 그러니까 장비 턴온이죠. 지금 시간으로 보시면 27년 2월 달에 장비 반입돼가지고 아주 급하게 하더라도 한 4, 5개월은 돼야 라인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27년 상반기 끝날 때쯤에 하이닉스가 터질 거예요. 그때 웨이브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 한두 달 전부터 소재사가 떠요. 그러니까 보시면 27년 1분기 말 정도 때 소재사 매출이 하이닉스로 일어날 겁니다. 이 정도 되겠죠. 부품사는 장비사 때문에 미리 발주가 나서 장비사가 부품을 조립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져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장비를 돌리다가 설비를 유지보수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부품의 수급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캐파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까지 디테일을 보시는 거는 소재사는 라인 실제 턴온, 그러니까 장비가 돌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해서 한 두 달 전. 부품사는 장비사랑 연결할 수도 있어서 보통 6개월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일정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많이 얘기하셨지만 후공정, 전공정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공정 쪽은 이 탑5가 너무 강하다. 여기 쪽이 더 낫고요.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은 소위 매출만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끊길 수도 있다. 예, 그럼 물론 이 기간에 따라서 장비가 자기들의 생산 캐파에 따라서 수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비사의 장비 생산 캐파입니다. 그다음에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작아요. 그런데 이익률이 큰 거죠. 네, 원래 없던 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로이터 기사 때 올해 26년 후반기 정도인가요? 그때 그 청주에 M1015X라고 하는 패키지 팹, 그러니까 HBM용 팹이겠죠? 요게 이제 실제로 가동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후공정 장비들이 더 들어가겠죠? 네,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일정상, 그러니까 결국에 소부장은 이 소위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라인의 캐파와 증설에 아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확인해 본 거로는 로이터 기사 보시면은 후공정의 SK 하이닉스 좀 그쪽이 더 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포션이 좀 크다. 그러니까 포션이 크다는 게 이익률이 큰 거죠. 네, 단수. 네, 그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정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삼성 하이닉스 SK는 저로서는 올해 안에서는 넣어서 손해는 안 본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익률이 더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익률이 더 된다고 친다면 저로서는 장비주를 고르실 거면은 저는 글로벌 장비수나 후공정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가실 거면 장비주 ETF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팹리스 같이 엮여서 회사로 괜찮은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타이밍을 노리시는, 모멘텀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국내 장비사들의 발주 시기, 그때를 좀 그 일정 기간만 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으면 돈이 더 있다면 저는 이미 장비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좀 더 추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호재는 무엇이며 20만 전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HBM4하고 우리는 이제 2부에 같이 나오는 소위 파운드리에 얼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HBM4 같은 경우는 HBM3처럼 암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께서 뭐 HBM4 때 뭐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기술을 쓴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확인해 보려면은 결론적으로는 두 제품이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비슷하다는 건 실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한 단품을 썼고, 좋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게 열을 덜 받거든요. 열을 덜 받으니까 그거의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게 좀 최적화가 됐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는 원래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전걸, 그러니까 그 전거 뭐 요새 기술적인 용 많이 아시니까 삼성전자가 디램 10나노 6세대 걸 쓰고 단품을 하이닉스 10나노 5세대 걸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하이닉스한테 뭐 재설계 요구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그 다음 버전을 했는데 완전히 하겠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삼성은 왜 10나노 6세대 쓰는데 왜 니네는 5세대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재설계가 그 다음 디바이스, 맞아요. HBM4E에 대한 얘기인지 4에 대한 얘기인지는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정확히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어쩌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HBM4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비슷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전혀 나쁠 게 없죠. 왜냐면 SK하이닉스는 그걸 거의 독점하다시피 있었던 회사인데 삼성 거기서 견인한다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아마도 원래 1분기 안에 된다고 했는데 2분기 때 될 것 같아요. 그 승인 여부가. 그러니까 그 루빈 칩이죠. 그래서 베라 루빈 칩 같은 경우가 좀 기간이 늦어서 2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2분기 전에 동시 인증, 캐파에 대한 그 어떤 비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그 삼성전자 엄청나게 이익이 세지죠.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뭔가 고무장이 나올 수 있다. 해외에서 승인이 더 나온다. 된다면은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뭐 상반기 20만 잔정까지는 아니겠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가 좀 됐죠. 왔다 갔다 하는데 20만 년 더 되려가는 점은 지금 영업이익이 150조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20만 전자는 이제 하반기 때 정도에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 기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익을 봤었을 때는 뭐 20만 전자가 안 된다고 보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D램 수급은 계속적으로 달릴 것이고요. 이 단품의 경쟁력은 HBM이 신경 썼던 다른 회사 대비해 삼성전자가 유력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위로 열려있다고 하는 건 맞으니까 가능성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GPU 설계를 추진 중인데 자체 GPU와 자체 칩 생태계를 키우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 칩을 볼 때 좀 이게 좀 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엑시노스는 AP라고 하는 아주 큰 칩입니다. 이만큼 그 칩의 기능이 다 있는 CPU 같은 거죠. 근데 AP 안에는 CPU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GPU도 있고, NPU도 있고, 모뎀도 있고 해서, 그다음 카메라도 있고요. 기능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GPU라고 하는 어떤 모듈을 삼성전자가 설계를 한다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럼 이게 엔비디아가 쓰는 거냐? 엔비디아가 쓰는 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소위 인프라용 AI GPU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효율의 고성능, 전기를 많이 먹는, 우리가 지금 학습에 쓰고 있다고 하는 GPU인 거고요. 삼성전자 GPU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에 쓰여질 AP에 들어가는 GPU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올 로봇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GPU겠죠. 삼성전자는 자체 칩을 하려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설계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이 디바이스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자기 내부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아틀라스 로봇이 지금 난리인데요. 그 현대는 결국에 머리는 누가 오는 거죠? 머리는 엔비디아 걸 산다는 거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삼성은 원래 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자기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근데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현재는 어떠냐? GPU의 어떤 모델을 AMD 거를 쓰고 있어요. AMD의 거를 좀 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RDNA라고 하는 기술을 사서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체 한마디로 이렇게 기술을 사는데 전체 다 쓰다가 핵심만 쓰다가 아예 안 쓰려고 하는 이렇게 기술 독립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디바이스 S25조니까 엑시노스 2000원대까지는 ARM 거를 다 갖다 썼어요. ARM의 칩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지금 26은 거기서 모듈만 쓰고 있어요. 모듈만. 좀 적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GPU 나오는 다음에 엑시노스 2700. 그때는 ARM 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CPU라고 할 수 있는 GPU도 XPU죠. 네, 시스템 반도체 전체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 몽고스라 그래서 퀄컴이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퀄컴 CPU를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다 실패했거든요. 그때만 한마디로 그냥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던 거죠. 지금은 단계적 추진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인프라 시장의 GPU는 이제 엔비디아가 한다고 한다면 이 엣지 디바이스를 본인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왜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4부 때도 얘기 나눴지만 이 DX라고 하는 그 소위 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이 디바이스의 머리는 자기가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엣지에 대한 GPU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다시 탑재된다는 건
삼성 이나노 공정 수율이 최소한 실사용 가능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것도 실사용 가능성까지 온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실 게 결국에는 이 성능과 수율은 좀 나누셔야 되는데요. 실사용 가능 수준은 항상 됩니다. 왜냐면 그게 워킹 다이라고 동작하는 칩이 나왔다는 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사용은 이게 과연 가성비가 되냐. 그래서 웨이퍼에서 이 실사용 가능한 양품 개수가 50%면 그게 수율 50%인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30%도 쓸 수는 있습니다. 30개 쓴다는 거죠, 100개면. 그러니까 수율과 성능 구분하실 필요 있는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수율이 한 50% 전후까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손해를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볼 거냐, 이게 이제 수율 문제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단품의 엑시노스 2600 자체의 칩의 성능이 S26의 성능이 아주 100% 좋을지 안 좋을지는 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만들었고, 아니면 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퀄컴 칩을 썼죠. 지금 쓰고 있고, 퀄컴이랑 엑시노스, 그다음에 애플을 비교했을 때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엔진을 작은 걸 10개씩 8개씩 달거든요. 그 엔진을 코어라고 그러고, 엑시노스가 원래 코어를 뭐 8개 쓰다가 지금 10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엔진을 8개째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진 하나, 그 소위 싱글 코어라고 하는 거의 성능은 압도적으로 애플이나 퀄컴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코어는 자기들 내부에 IP라고 할 수 있는 걸 쓰는데, IP라고 하는 거는 본도 적어보시면은 I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듈 코어가 있고 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애플과 퀄컴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여기 IP라고 하는 건 이제 소자를 만들 때 가장 기본 지식과 개념을 이 ARM에서 사오거든요. 그 ARM 걸 사오기 때문에 삼성만의 걸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어려워서 싱글 코어 수준은 삼성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떨어져. 만약에 얘가 성능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15야. 그러면은 얘네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15 곱하기 8만 하는데 얘는 10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10개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더 씁니다. 그러니까 성능 봤더니 멀티코어 성능은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실제. 근데 그게 좋다고 하긴 또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칩 내부인 거고, 이게 가서 핸드폰에 잘 쓰여야 되겠죠.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전체 성능은 아직까지는 그 퀄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26에 X26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은 여기, 아니면 지역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해서 쓴다는 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쓸만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성능도 많이 올라갔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26에 엑시노스 2600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삼성 이나노 파운드리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2600 성공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TSMC 맡길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했던 엑시노스 시스템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가 매출이 오른다는 거겠죠. 이 매출이 오른다. 그 매출이 오르지만 얘가 가격이 싸겠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DX 부문, 그 핸드폰 사업부 쪽에 이익이 상승하겠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그 1, 2분기 상반기 때 퀄컴 칩 샀던 비용이 7.8조 원 이었었죠. 그게 마이너스인 거죠. 한마디로 원가가 높아진 거니까. 근데 그게 훨씬 줄겠죠. 반까지 아니더라도. 그럼 당연스럽게 DX 부문에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있었던 퀄컴 칩을 생산하고 설계했던 그 비용 같은 거에 삼성전자 매출로 들어가겠죠. 그거 자체가 삼성한테 플러스가 많이 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소위 빅테크 회사들, 예를 들면 애플도 지금 계속 삼성을 보고 있고요. 퀄컴도 뭐 테스트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거의 이 회사 두 회사만 삼성이 수주를 한다면 기존에 5명, 아픈 손가락에 5명 정도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그간에 TSMC보다 뭐 당연스럽게 기술력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특히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에, TSMC는 워낙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으면 수주가 많으니까 팹을 지을 수가 있고, 수주가 많으니까 그 팹에 단일 제품을 넣고, 삼성전자 수주가 별로 없으니까 팹을 못 짓고, 못 짓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제품을 넣으니까 성능이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빅테크, 예를 들면 지금 테일러 지어질 때 많은 부분을 이제 소위 테슬라 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애플이나 퀄컴께 미국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제품이 단일하다면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대항마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수준은 대항마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풍선 효과죠. 예, 밀려서 들어오는 거 정도인 거고. 근데 수준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갤럭시 S26은 엑시노스 2600과 퀄컴 칩을 병행 탑재하는 구조인데 소비자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차이를 느끼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칩 하나가 좋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낀 다음에 소위 SE라고 해서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퀄컴도 삼성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지정에서 삼성이 가장 많은 매출 구조가 있고요. 퀄컴도 핸드폰 쪽이랑 일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 유저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는 그 소위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삼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 소위 좀 집요하거든요. 그걸 많이 덕을 본 게 퀄컴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차이가 어떤 결국엔 이제 퀄컴 칩 자체를 아마도 제일 좋은 모델에 넣겠죠. 그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동일 모델을 다르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에 반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고객이 다 알겠죠. 고객들은 괜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아무리 마케팅을 하더라도 기존 대비해서 원래 좋았던 게 퀄컴이잖아. 선택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실제 소비자한테 효용으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엑시노스가 밀고 있는 게 이제 HPB라고 해서 히트 패스 블락이라고 해서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계랑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삼성에서 좀 독특하게 특히 발열 같은 것들이 항상 힘들다고 했는데 얘네가 이제 코어를 많이 돌리니까 발열이 심하긴 한데 발열을 뺄 수 있는 패키지를 잘하면 되거든요. 히트 패스 블락이 뭐냐면 패키지를 할 때 안쪽에다가 구리를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리를 왜 깔지? 뭐 전원 통하는 거 아니야? 통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많으니까 발열이 잘 되는 겁니다. 네, 발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자가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다 방출하는 게 발열이니까 전자가 많은 구리가 있으면 발열이 잘 되고 그 구리를 통해서 방열판으로 계속 그냥 바로바로 보내는 거거든요. 열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얘네가 열 방출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술을 썼습니다. 그게 실제 사용자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시나리오, 이런 거에 잘 맞아서 이게 최적화가 될 수 있다면은 한번 이번 S26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소비자는 실제로 이런 거에 차이를 느끼게 된다면 그거는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같은 제품에서 칩대 품질 차이가 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S26 기본 모델 플러스 같은 데에서 이 성능이 이 울트라 성능하고 거의 비슷하다 정도인지 그런 거 보여주는데 엑시노스가 그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HBM에 이어 자체 GPU까지 안착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항상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못하고 디바이스 별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도 이제 2등 어떤 면은 3등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다 애매한 상태, 1등 없던 상태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메모리는 이제 1등이 다시 될 것 같아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 아직 하이닉스 좀 달리는 건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단품 물량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고.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TSMC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좀 더 저렴한 가격과, 솔직히, 예, 가격이 좀 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최선한 공정을 할 수 있는 건 삼성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소위 이제 일치호가 된다고 하는 거가 된다면 이 일정 어느 부분 어떤 사람은 메모리만 찾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TSMC겠죠. 어떤 데는 파운드리만 하자고 그럴 거예요.
어떤 데는 파운드리의 설계랑 생산 다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죠. 네, 이렇게 돼서 이 소위 카페테리아식으로 삼성전자가 이 소위 아웃소싱 받을 수 있는 제조업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새 뭐 삼각 동맹 해가지고 뭐 TSMC는 신뢰가 많다. 그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예. 신뢰란 여부가 지금 비즈니스 상은 아닙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테슬라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테슬라 선언했죠. 우리가 메가팹 지을 거예요. 우리 반도체 만들 거야. 라고 얘기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오픈 AI도 우리가 쓰고 있는 칩이 엔비디아 칩인데 AMD 지분 줄게요. 얘기하고. 메타라고 하는 SNS에서도 구글 TPU 산다 그러고. 다 지금 왔다 갔다 합종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때 다 쓰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가 돼버렸을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메모리가 거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성능 여부에 메모리가 너무 강하게 요인이 돼 있고, 그 메모리 연계된 어떤 변환품들, 의용품들이 너무 강해지고 있고요. 이 젠슨왕에 대한 얘기도 3부터 하겠지만, 젠슨왕 이번에 CES 연설에서도 결국에 뭔 얘기했냐. 피지컬 AI에 맞는데 이 시대가 뭔지 알아? 메모리 시대야 이제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 생산도 제일 많고 기술도 앞서 있고 제품 다양해질 이 상황에서 소위 수주형 메모리 산업까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삼성이 맞긴 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메모리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맞춤형 비즈니스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체 내부에서도 각 회사들 경쟁하면서도 결국에 로봇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어느 정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지금 가장 안 되는 건 전장 로봇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나오진 않았죠. 삼성전자는 유리한 필드가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가 아니라 홈이죠, 홈. 그 다음에 소비자. 이게 자동차처럼 거대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겠죠. 그러면은 가전과 이런 소위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업 내부에서의 로봇 같은 것들. 제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B2C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이 디바이스나 피지컬의 변화들. 이 두 가지의 이 전장 로봇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거는 삼성이 그토록 꿈꿔왔던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자체 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자체 칩은 얘기 드렸다시피 기존에 오랫동안 GPU를 만들었던 엔비디아 역할이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새롭게 AI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요. AI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NPU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듈 중에서 CPU는 그저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GPU가 이제 괜찮다고 한다고 하면 NPU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럼 요거가 합쳐진 맞춤형 반도체로서는 삼성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국민도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거 도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귀춘을 내가 봤을 때는 27년도 때부터는 아주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것이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삼성전자의 피지컬 AI, 그러니까 인프라형 AI에 쓰였던 HBM과 메모리 단품 같은 것들이 올해가 아주 오랫동안 된다면 27년부터는 그것이 탑재된 엣지 디바이스를 보시고 그것이 빨라지거나 현실이 되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비즈니스는 뭐 사이클이 이제 아닙니다. 그냥 수직 상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좀 미래를 보시고 20년 말부터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성이 올해 디램 생산을 800만 장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 증설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대형 수주를 선제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디램 생산 8만 장까지 저도 소식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생산량이 최대 캐파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다 샀다, 이미. 다 팔려서 실제로 이제 급하게 더 필요하다. 더 돈을 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 드린 대로 증설은 아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증설됐으니까 뭐 4개월 뒤에 웨이퍼가 나옵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증설 여부가 라인 공간이 있냐. 지금 삼성전자는 실제 없다. 라인 지어지는 게 올해부터 지어질 거면은 내년도에 라인은 건설된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웨이퍼 나온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설은 쉽지가 않다. 맞으면 생산량 캐파 확보도 올해 말 정도는 될 것 같다. 가장 빨라도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공장이 있는 걸 사가지고 건물을 사서 넣는 정도다. 이것도 올해 마지막 정도만 된다.
그렇다 친다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여기에 다들 몰려 있다.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뭐 회사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1년을 한꺼번에 다 산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밭대기 산다 그러죠. 농수산물 그거 똑같아요. 우리 밭이 우리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분기 11월 정도에는 칩을 팔 때 우리 11월 때 파는데 가격은 11월 거 아니고 다음 달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어쨌든 개수가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소위 중장기 계약은 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의 라인이 집중되면서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나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도 미국 빅테크들은 가격보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더 우선하는 상황일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스팟 가격, 이 가격은 그냥 한번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반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게 아니 그러면 D램을 만들 때 그렇게 없어요? 아니면 뭐 TSMC가 만들면 안 되나? 아시겠지만 이 D램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를 만드는 방식은 어떤 나라에서도 했다가 결국에 한국만 하고 있는 경우가 된 겁니다. 예, D램은 맨 처음에 미국의 IBM에서 만들었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만들어서 일본이 아주 큰 돈을 벌었었고요. 근데 일본이 잘 벌다가 1986년 정도 때 미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때 83년에 D램을 시작했던 삼성전자 이쪽에 살짝의 손을 들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가라앉고 일본은 실제로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는 2016년 엘피다라는 회사가 망한 다음부터는 못 만들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뭐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지만 메모리 회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TSMC가 궁금해서 TSMC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 메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뱅가드라는 회사를 샀었거든요. 대만 메모리 회사.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삼성한테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성능도 중요하고 이 소위 밀도도 중요한데 성능이 1번입니다. 근데 D램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는 밀도가 1등이에요. 중요한 게. 밀도를 너무 계속 줄이다 보니까 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 동안에 이 핀 같은 스위치를 꼽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고 요거를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는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도 대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냥 갖다 쓰는 게 싸다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메모리 하나가 딱 없어요. 그럼 못 만들어요. 네, 메모리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무조건 사야 돼요. 네, 근데 빅테크도 자기 기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게다가 봤더니 요즘에는 AI 기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데이터는 더 필요하대. 그러니까 D램은 더 써야 된대. 네, 그러니까 물량은 무한대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HBM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이 인프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인프라에서도 뭐 추론용 칩 그다음에 이번에 CES도 발표했습니다. 자기들 소위 시스템 반도체 왕국을 만들었어요. 왕국을. 여러저러 것들. 어떤 사람들은 추론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HBM이 아니라 GDDR7이 필요해. 단품이죠. 여기는 또 뭐가 또 필요해. 여기는 또 SSD 같은 거, 낸드가 또 필요해. 뭐 이렇게 다 뭘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의 고객이라고 하는 B2B든 B2C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방식에 가장 빠른 방식의 칩을 열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다 D램과 낸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는 못 만들어요. 딴 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또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되면서 D램과 낸드가 있어야 제품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활용 점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먼저 사야 된다고 없다는 것입니다. 네. TSMC가 이나노 웨이퍼 가격을 장당 3만 달러까지 올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가 몰릴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통상적으로 TSMC보다 3나노 기준을 봤을 때 웨이퍼 가격이 한 장보다 보통 30% 쌉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장당 3만 달러라는 가격이 이게 정말 엄청난 가격인 게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이죠. 웨이퍼 한 장에. 근데 원래 웨이퍼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나트면 웨이퍼 한 나트 25매거든요. 장당 3만 달러면은 한 나트면 75만
달러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낫이 지금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이러대로 TSMC 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TSMC 기술과 실력과 그간의 노하우는 너무 대단하고요, 솔직히.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말고 누가 있지? 삼성전자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동안 오명을 씻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절치부심한 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걸로 봤었을 때는 이 삼성 TSMC가 기술을 쓰고 있는 공정, 핀핏이란 공정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스위치, GAA라고 불려지는 거, 그것을 좀 미리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2나노 공정 자체가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 2나노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보다, 그럼 TSMC도 물론 삼성전자보다 뛰어나긴 하네. 하지만 그 소자라고 하는 그 GA 팻을 직접 다른 걸 수주받아가지고 한 적은 많이 없거든요. 거기에 안정되는 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성도 조용조용 이렇게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25년 1월에도 그때 지금 이제 다시 소위 사람들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한진만 사장이라고 해요. 파운드리 사업부장이죠. 그레한방 같은 경우도 27년도가 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교두보 확인이 된다 27년입니다. 그거를 가격 찬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리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탑재죠. 네, 거기 탑재. 두 번째가 이제 테슬라 수주.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카메라 수주. 그다음에 현 나오고 있는 다른 조그만 큰 회사들의 수주. 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격 치문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몰려있는 몰려있기 때문에 좀 더 한산한 곳으로 오는 건 맞다. 근데 그것을 2등 업체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고객의 신뢰를 얻고 성적을 잘 거둬가지고 실제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BM사의 성능 기준을 더 높이면서 공급사 전반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변화가 삼성전자에는 어떤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기회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스럽게 이 엔비디아가 이 루빈 출시를 늦췄던 거죠. 그럼 늦췄다는 건 당연스럽게 먼저 성능을 만족했던 하이닉스 대비해서 뒤늦게 성능을 만족한 삼성전자 시간이 더 있는 거죠. 당연스럽게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삼성이 더 좋은 D램을 썼다. 네, 속도도 나온다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무리 삼성 반도체가 그러니까 같은 품질은 같은데 하이닉스 대비해서 D1B라고 하는 5세대 제품이 조금 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정했던 것이 D1BC가 되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D1B에서 D1C만큼 올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좋다고 보더라도 세대가 다른 제품을 다시 만들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능을 높여준다고 했으면 말하자면 이거는 D1C라고 하는 거는 벤츠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더 떨어지는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더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시간도 생겼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단품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맞다. 여기 있는데 단품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도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 자체로는 좋은데 얘보단 떨어지거든요. 당연스럽게.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떨어지냐. 대부분이 이 소자라고 하는 스위치가 더 작아지게 되는 게 만들기 어려워지는 건데 삼성전자께 더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기본적으로 전력이 덜 들어요. 키는 덜 들어요. 근데 속도가 빨라져요. 둘 다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아진 제품을 써서 올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4부터 들어가는 로직 다이. 이 파운드리 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은 내부 걸 쓰고 더 좋은 걸 씁니다. 하이닉스는 로직 다이라고 하는 걸 TSMC에 맡겨야 되고 이게 더 최신 걸 못 써요. 그럼 당연스럽게 칩 성능의 일단 기본 스펙 자체는 삼성이 유리하다. 후발주자인데 시간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스펙이 유리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회가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상황은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HBM4의 성능 기준이 높아져서 어떤 그 성능 퀄이 되는 시기가 두 개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얘기하듯이 작년에는 거의 6대2 수준이었거든요. 6대2대 2였습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번에 5, 4, 1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뭐 4.5, 뭐 4, 1.5 이러게 되면은 여기는 독점이 깨지는 거고 하이닉스 줄어드는 거고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이 가격을 정하는 국면이 아니라 삼성이 D램 가격과 물량을 정하는 공급자 우위 국면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뭐 우리가 기술이 떼어졌다 아니면 기술을 따라잡았다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운이 좋았다 뭐 이게 솔직히 맞고요. 근데 운 좋은 걸 테이크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품 기술력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뒤져 있긴 하지만 도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것 대비해서 물량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BM처럼 하는 거 말고 이 단품을 몇 개 붙인 게 많이 들어보셨던 소캠이에요. 이 소캠이 저기 엔비디아가 쓰려고 하는 모바일용 피지컬 AI 들어가는 칩이죠. 다른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쓰고 있는 TPU 쓰고 있는 칩도 HBM이든 GDDR이든 맞춤형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건 삼성이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물량도 많은데 변화도 많아요. 공급자는 더 늘어나겠죠. 네. 공급자는 다 기다립니다. 그럼 삼성 측면에서는 더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의 제품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HBM의 부가가치보다 더 높은 형태로서 단품 D램을 팔 수가 있고 이는 물량을 팔 때도 단품 D램이 HBM보다 훨씬 더 수율이 좋아요. HBM 다 쌓는 거기 때문에 요 수율은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단품은 좋거든요, 보통. 그럼 당연히 돈도 많이 벌죠? 비싼 걸 골라가지고 줄 수도 있죠. 체리피커처럼. 물량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100% 공급자 우위는 맞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생산축 이동 사실상 철수 신호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게 지금 아직 100%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글로벌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역 관련된 일인 것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베트남의 대표적으로 관세가 높아서 그러니까 미국 대미 관세를 45%를 때렸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은 분명히 있겠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거대한 생산시설을 옮긴다 쪽보다는 그 좀 변경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좀 검토되는 거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상황은 어느 정도냐면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특히 DX 부분 쪽에 갖고 있는 휴대폰 생산의 절반 정도입니다. 50%인 거고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베트남 쪽에서 만드는 정도는 이제 소위 우리가 구주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에 가는 거고요. 멕시코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쪽이 이제 소위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쪽을 주로 하는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게 디스플레이 OLED 쪽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전도 생산합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OLED는 삼성 TV 영상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쓰이겠죠. 그렇게 하는 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을 이동하는 것 자체는 어렵고 검토할 수 있는 건 뭘까? 보면은 어쨌든 베트남 분들이 되게 이제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되게 커가는 젊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 같은 느낌이죠. 그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젊은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숙련도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 비싼 폰이 뭐죠? 폴더블 폰이죠. 예, 이런 거는 베트남 생산이 계속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좀 다른 폰들, 좀 더 간단한 폰들, 아니면 좀 자동화가 될 수도 있는 폰들 이런 쪽이 좀 더 옮겨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 얘기가 나온 거는 첫 번째는 관세 문제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문제를 피해서 이 베트남 어떤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다른 쪽이죠. 대부분 이제 인도 쪽이나 이런 쪽 검토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소위 이제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 생산 다양화. 그다음에 이제 또 되는 거는 베트남도 인구가 많긴 하지만 인도도 인구가 엄청나죠. 지금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만들 거면 우리에서 져줘야지 공장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의 정치적 이유 같은 걸 포함해서 신호가 나온 건 맞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대중국 포토레지스트 제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중국 생산 차질로 생기는 물량이 삼성으로 이동하는 반사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요게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은 예전에 일본은 한국을 지금 아래로 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자기 급해가지고 막 다시 이렇게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러던데, 중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암묵 전략,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조정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제한하겠다라고 손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한이 지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감광액입니다. 관광엔 포토가, 그러니까 노광 공정 진행될 때 얘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거의 85% 이상을 실제 일본이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에도 동일한 형태의 제한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우회 수입을 했죠. 그러니까 벨기에 쪽에서 일단 동일한 거 수입을 했고, 그러니까 JSR이라는 회사가 1등인데, 그 회사에 벨기에 법인이 있었고, 거기서 우회 수입을 했고, 두 번째는 국산화를 진행을 해서 2022년 정도 때 동지세미케라는 회사가 이제 국산을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2023년 정도에 SK 머티리얼스 계열사 중에서, SK 계열사 중에서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주로 가장 핵심인 EUV라고 하는 가장 짧은 거 있죠. 고 PR이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EUV PR이라고 하는 게 중국은 EUV 장비가 없어요. 수입 못했잖아요. 이게 있긴 있어요. 솔직히. 있긴 있는데 몇 대 안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100% 생산을 봤을 때 EUV 말고 ARF라고 그 앞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제일 짧은 게 EUV, 그 가운데 게 ARF, 그다음에 KRF라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주로 ARF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안 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 생산 차질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재 반도체 포토 공정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ARF라고 하는 이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ASML 장비를 보시면 EUV 장비가 2천억이나 5천억 정도 하고, LF 장비가 보통 한 1,100억 정도 합니다. 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장비가 된다면 중국 생산 차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중국의 방식은 뭘까? 똑같습니다. 중국도 우회가 있을까? 알아보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때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뭔 차질이 있을까? CXMT라고 하는 메모리 회사, 그 다음에가 YMTC라고 하는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낸드 회사, 이 두 회사는 물량이 차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아직 확인은 더 돼야 되는데, 이 반입이라고 하는 게 중국 내에 있는 한국 팹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아직 그거 확인이 안 됐어요. 말하자면 얘네들이 같은 수준으로 친다면 한국의 본사에는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네,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확인이 저게가 안 됐어요. 이게 워낙에 암묵적인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PR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에 들여왔다가 한국 공장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차질은 맞을 수 있겠다. 근데 보통 PR은 보통 3개월 정도밖에 저장이 안 돼요. 이 화학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정도는 하여튼 미리 구매해놨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제한됐으면 일본에서도 돈을 못 버니까요. 네. 그러니까 3개월은 분명히 버틸 겁니다.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제품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가 뭔가 차질이 된다면 실제 차질입니다. 삼성도 그 기간 동안에 우회로를 마련을 했고, 그거가 되냐? 우회로가 될 수도 있냐? 현재는 그러면 이게 중국 생산 차질이 중국 내 삼성이나 하이닉스 팹에도 영향이 돼 있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는 둘 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려 마이크론이 돌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 내로, 그러니까 중국 내 한국 법에는 괜찮냐? 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워낙에 암묵적인 거라서 확인은 좀 안 돼서 반사이익 이익은 가능하다. 근데 그건 기타를 봐야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중일 구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지금 국면이 삼성에는 가격 물량 협상력을 높이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도 반도체로 봤었을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뭘 안 파냐면 히토류를 안 팔 거예요. 그럼 히토류는 어디에 영향이 많이 있냐? 장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사동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토류는 결국에 되게 강한 자석 같은 금속이거든요. 강한 자석은 장비에 되게 많은 자기력이 쓰입니다.
자기력이 많으면 단위 면적 동안에 에너지가 좋아져서 장비의 성질이 좋아져요. 예를 들면 펠 이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뭐 히타치 고쿠사이 이런 장비사에서 자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자석을 많이 쓰니까 일본의 장비사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장비사가 안 좋아지면은 중국에서 한국 장비를 그거 대신에 살 거냐? 그럼 한국 장비는 좋겠죠. 근데 그런 건 많지는 생각보다 않습니다. 결국에 일본 장비사가 비싸지겠죠? 그럼 반도체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토류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PR은 어떻게 될까? P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재죠, 소재. 소재는, 그러니까 부품과 장비는 일본이 잘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체품이 있으면 삼성과 우리나라는 유리할 수 있겠다. 소부장 회사에. 근데 많진 않은 것 같다. 특히 부품과 장비는 몇 개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혹시 투자하시는 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국산화 가능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ESC라고 하는 전자기 척이라고 하나 있어요. 보통 그런 걸 찾아보시면은 그거는 국산화 좀 돼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그 히토류 금속을 써주는 자력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소위 일본에 갖고 있는 거다 대체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가 소재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진이나 삼성, SK 계열사겠죠. 이런 쪽이나 아니면 동호파임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R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 EUV 쪽이 아니어도 기존 걸로도 충분히 이제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 네, 그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보실 거는 이게 이 ARF나 KRF PR이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이 쓰냐?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겁내해서 여전히 일본 거 많이 쓰거든요. 이참에 이제 한국 시장, 한국의 소재사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떠냐? 보면은 얘기 드린 대로 중국 반도체가 만약에 타격받으면 한국은 아주 유리하죠. 네, 아주 유리하다. 일본은 반도체 못 만드니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겠다. 네, 이런 형태로서 반도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한국은 무조건 유리하다. 일본이 소부장을 잘하니까 소부장이 줄어들면 한국이 유리하다. 이건 당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본의 아래로 깨는 게 아니라 한중일에서 소위 이제 협력자 관계, 중재자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소재사는 이때의 상황에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을 아주 지금 당연히 노력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에도 더 포션을 높일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부품과 장비사들은 이 일본이 못하는 거나 일본과 대체 가능한 부품과 장비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다. 그럼 장비사들이 일정 정도의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사도 일정 부품 중에서 히토를 많이 쓰는 자석이 많이 포함된 부품들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일단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속되는 중1 마찰로 중국의 레거시 일부 첨단 생산이 제약받으면 시장은 D램 HBM 가격과 삼성 점유율 중 어디가 더 먼저 움직일까요? 네, 여기 중국이 D램이나 낸드가 타격받는다. 결국에 단품 중심이거든요. 단품 중심 때 삼성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아시겠지만 HBM이 하이닉스는 올해 다 팔렸어요. 삼성은 지금 D램 것도 팔렸다고 하는데 이러저러 변경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계 돼 있으면 어쨌든 삼성 영향이 크다. 그거는 삼성의 슬픔이기도 하죠.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는 좀 더 좋은 걸 만드는 게 사실이고, 삼성은 근데 이 D램이라고 하는 단품 자체가 좋아졌고, 낸드도 그러니까 일부 ESSD, 그러니까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국의 대련 공장에 SK 하이닉스가 되어 있는 솔리다임, 거기가 만들기 때문에 거기가 영향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삼성 쪽이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낸드도 줄고 D램도 준다. 주로 단품이다. 그럼 삼성이 유리해지는 포션이 더 크다라고 당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5천이 돼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양극화 얘기도 하지만 반도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각 투자하시거나 뭐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실생님처럼 보시면서
어떤 뭐 투자할 시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가치 같은 것도 판단하시면서 뭐 어떤 기술적인 이해와 어떤 뭐 직업도 도착해지는 것도 머리도 차시는 것도 직업도 하시는 것도 뭐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